안녕하세요.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역사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지혜를 얻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거대한 무덤 속에는 수많은 제국들의 뼈가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제국의 몰락을 폭력적이고 극적인 장면으로 기억합니다. 야만족들이 성문을 부수고 들어와 불타는 로마를 떠올리고 나폴레옹의 대군이 러시아의 눈보라 속에서 얼어붙는 모습을 상상하죠. 혹은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장면을 그립니다. 우리는 초강대국이 언제나 쾅하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즉 세상의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극적인 군사적 패배와 함께 끝난다고 믿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영토를 가졌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대영 제국은 전쟁터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경쟁국의 군대에게 패배한 것도 아니었고 외국의 왕에게 정복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영 제국은 말 그대로 금융적으로 압류당했습니다. 제국의 숨이 멎었던 순간은 워싱턴 DC의 조용한 에어컨이 켜진 방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국을 죽이는 데 사용된 무기는 핵폭탄이나 기갑사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재무부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1956년 수에즈 위기,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사자가 달러라는 새로운 무기 앞에 무릎 꿇었던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전쟁 역사가들에게 이 사건은 비밀 음모와 서투른 침공, 그리고 외교적 굴욕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화폐의 역사가들에게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현대사회의 권력 계층에 대한 잔인하고도 명백한 교훈을 전 세계가 배우게 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자신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을 파괴하기 위해 달러를 무기화했던 순간이었으며 군사적 힘이 금융적 독립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영 제국이 어떻게 이 치명적인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향수를 걷어내고 1950년대 런던의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영국은 여전히 거인이었습니다. 조지 6세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전 세계 육지의 4분의 1을 다스렸고 영국 해군은 포클랜드에서 홍콩까지 대양을 순찰했습니다. 파운드 스털링은 싱가포르에서 자메이카에 이르기까지 무역 결제에 사용되는 세계 2대 기축통화 중 하나였습니다. 영국의 교실에서 아이들은 여전히 지구의 거대한 부분이 분홍색으로 칠해진 지도를 보며 브리타니아여 세계를 지배하라를 확신에 차서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외관 뒤에는 썩어가는 금융의 내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스스로를 파산시켰습니다. 히틀러를 물리치기 위해 영국인들은 집을 덮이려고 가구를 태워버린 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해외 투자를 청산했고 미국산 철강과 캐나다산 밀을 사기 위해 아르헨티나의 철도와 아프리카의 광산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마저 다 사라지자 빚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영국은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는 스털링 지역, 스터링 에리어, 이라 불리는 복잡하고 이태로운 금융망으로 겨우 지탱되고 있었습니다. 영연방 국가들은 자국의 외환 보유고를 런던의 파운드화로 예치했습니다. 이것은 영국에게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의 풀, 즉 유동성의 외관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영국 경제가 함정문 위에 앉아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만약 파운드화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이 국가들이 파운드화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달러를 사기 위해
파운드화를 내다 팔기 시작한다면 영국 경제는 대공황을 소풍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의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나세르는 이집트의 카리스마 넘치는 젊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떠오르는 아랍 민족주의의 상징이었고 식민 통치의 족쇄를 벗어 던지고 조국을 현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꿈은 이집트를 전력화하고 나일강의 범람을 조절할 거대한 수력 발전 프로젝트 아스완 하이댐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댐에는 돈이 들었고 이집트는 가난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과 영국이 냉전 시대의 나세르를 서방 진영에 묶어두기 위해 댐 건설 자금을 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나세르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련과 교류하고 공산주의 중국을 인정했으며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무기를 사들였습니다. 1956년 7월 나세르의 이중 플레이에 지친 미국은 갑작스럽게 댐 지원을 철회했고 영국도 뒤따랐습니다. 분노한 나세르는 서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쟁취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1956년 7월 26일 나세르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중동 전역에 방송되는 열정적인 아랍 독립선언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도중 그는 데 레셉스라는 특정 암호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군대가 움직이라는 신호였습니다. 나세르가 연설하는 동안 군인들은 수에즈 운하 회사의 본부를 장악했습니다. 그는 환호하는 군중에게 운하를 국유화하겠다고 발표하며 통행료 수익으로 아스완댐을 건설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 두개골, 뼈, 그리고 피로 이 운하를 팠다는 그의 외침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런던의 반응은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이든 총리는 이것을 단순한 재산 절도가 아니라 영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소나기로 보았습니다. 나세르가 운하를 통제하면 석유를 통제하고 석유를 통제하면 영국을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내각에 나세르는 무솔리니라고 말하며 만약 나세르를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영국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스털링 지역 국가들은 이빨 빠진 영국 사자를 보고 파운드화를 내다 팔 것이며 결국 금융이라는 카드로 만든 집은 무너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든은 결론 내렸습니다. 나세르는 파괴되어야만 한다고. 장군들이 병력 이동을 계획하고 예교관들이 거짓말을 다듬는 동안 영국 재무부는 붉은 경고등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재무장관 해럴드 맥밀런은 영국의 금과 달러 보유고가 약 20억 달러로 위험할 정도로 낮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기축통화국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었습니다. 맥밀런은 전쟁에는 돈이 들고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며 투기꾼들이 파운드화를 팔아치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전쟁을 지지하거나 최소한 묵인할 경우에만 전쟁을 감당할 수 있으며 만약 미국이 반대한다면 금융적 압박은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이든에게 말했습니다. 이든은 이러한 우려를 묵살했습니다. 그는 빠르고 결정적인 승리가 영국의 신뢰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유니언 잭이 다시 수에즈 상공에 휘날리면 시장은 진정되고 석유는 흐르며 파운드화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몰라가는 강대국의 전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부가 아닌 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경제를 군사적 도박에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전쟁터는 시나이 사막이 아니라 뉴욕과 취리히의 주식거래소 바닥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1956년 10월 29일 이스라엘 공수부대가 시나이에 투하되면서 전쟁은 시작되었고 영국 경제의 시계는 똑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자는 포효하려 했지만 그 먹이를 사주는 것은 미국 독수리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영토라는 낡은 제국과 돈이라는 새로운 제국 사이의 충돌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그 결과는 세상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1956년 10월 31일, 12시간의 최후 통첩 시한이 만료되자 외교의 가면은 벗겨졌습니다. 영국 공군은 머스키티어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키프로스와 몰타의 비행장에서 이륙한 영국 폭격기들은 이집트 비행장을 폭격하여 이집트 공군을 지상에서 파괴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구시대 제국주의 힘의 과시였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작전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치명적인 오판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군사적 승리가 비판을 잠재울 것이라고 일단 유니언 잭이 포트사이드에 개항되면 세상이 기정사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틀렸습니다. 세계 여론이라는 경기장에서 영국은 지뢰바드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시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영국 폭탄이 카이로에 떨어지는 동안 소련 탱크는 헝가리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부다페스트 거리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서방은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고 도덕적 우위를 점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민주주의와 국제법의 옹호자를 자처하던 영국과 프랑스가 재산을 빼앗기 위해 주권 국가를 침공하는 소련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엔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냉전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소련이 함께 투표했습니다. 양국 모두 침공을 규탄했습니다. 소련 서기장 니콜라이 불가니는 한술 더 떠 런던과 파리에 끔찍한 외교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는 만약 철수하지 않으면 모든 종류의 현대적 파괴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것은 핵전쟁에 대한 실리 베일드 스레트, 즉 얇게 가려진 위협이었습니다. 런던의 분위기는 애국적인 자부심에서 진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 대한 진짜 위협은 소련의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뉴욕의 주식 거래소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앤서니 이든에게 개인적으로 배신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영국의 무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백히 경고했었고, 이스라엘 및 프랑스와의 비밀 의정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침공이 전체 아랍 세계를 공산주의자들의 품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무모한 식민지 모험이라고 보았습니다.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아이젠하워는 영국인들에게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미 해군에 영국 함대를 요격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런던을 폭격하겠다고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전화를 들어 재무장관 조지 험프리에게 전화했습니다.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파운드화를 무너뜨리시오. 미국의 금융 공격은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효과를 내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상의 군인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을 보낸 국가에게는 치명적인 새로운 종류의 전쟁이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와 미국의 민간은행들은 보유하고 있던 영국 파운드화를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양의 스털링을 세계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동시에 추리히, 파리, 뉴욕의 투기꾼들은 피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영국이 세계 경제 초강대국의 의사에 반하여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공황에 빠져 파운드화를 버리고 달러를 사려 했습니다. 파운드화 가치는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정환율제 하에서 영란은행은 통화 가치를 방어할 법적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파는 파운드화를 사들여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소중한 금과 미국 달러 보유고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 유출은 재앙적이었습니다. 영국은 매일 수백만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잃고 있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식량과 연료를 사는데 필요한 국가 예금 통장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내각 회의실 분위기는 자신감에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군사 보고서는 훌륭했습니다. 공수부대는 상륙했고 포트사이드는 점령되었으며 수에즈로 가는 길은 열렸습니다. 그러나 금융보고서는 재앙이었습니다. 재무장관 해럴드 맥밀런은 공포에 질려 시세표 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외환 보유고가 위험 수위인 20억 달러를 향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바로 많은 한국인들에게 1997년 IMF 외환위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자존심과 경제 주권이 외부의 압력 앞에 무너져 내리는 그 참담한 경험 말입니다. 맥밀런은 외환 보유고가 0이 되면 파운드화는 평가절하되거나 변동환율제로 전환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스털링 지역은 붕괴하며 영국은 빵을 만들 밀을 수입할 수 없게 되고 경제가 멈출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필사적으로 맥밀런은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영국은 창립 멤버로서 비상시에 자금을 인출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5억 6,100만 달러의 즉각적인 인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IMF는 런던이 아닌 워싱턴의 말을 들었습니다. 미국 재무부 관리들은 백악관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대출이 보류되었다고 영국 대표단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직설적이었습니다. 휴전이 명령되고 군대가 철수할 때까지 영국에 대한 어떠한 금융 지원도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는 비수를 꽂았습니다. 만약 영국이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가 보유한 막대한 양의 영국 국채를 팔기 시작할 것이라고 외교 채널을 통해 알렸습니다. 이것은 국가부도를 유발할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인 규모의 금융 협박이었습니다. 미국은 영국 경제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1956년 11월 6일 영국 내각은 런던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밖에서는 승전보가 들려왔습니다. 영국 공수부대는 운하를 따라 전진하고 있었고 전체 수로를 장악하기까지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안에서 해럴드 맥밀런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앤서니 이든 총리에게 나라가 기술적으로 파산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금 보유고는 아마 며칠치가 전부이며 그 후에는 수입품 대금을 지불할 수 없고 석유 값을 낼 수도 통화를 방어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선택은 명백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갖거나 아니면 제대로 작동하는 경제를 갖거나 둘 다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앤서니 이든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담석수술 후유증의 고통을 관리하기 위해 각성제와 진통제로 몸을 채우고 있던 환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경력과 명예, 그리고 조국의 자존심을 이 작전에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달러와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돈의 논리가 전쟁의 논리를 압도했습니다. 내각은 수치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금융 지원 없이는 영국 파운드화가 일주일 안에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휴전에 동의하기로 투표했습니다. 명령이 이집트의 군대에 전달되었습니다. 현장 지휘관인 스토결 장군은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는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 목표에서 불과 23마일 떨어진 곳에서 탱크를 멈추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11월 6일 자정, 총성이 멎었습니다. 머스키티어 작전은 불과 며칠 만에 끝났습니다. 영국은 나세르의 군대를 파괴하며 군사적으로는 굴욕을 주었지만
나세르는 영국을 정치적, 금융적으로 파괴했습니다. 굴욕은 완전했습니다. 한때 나폴레옹과 히틀러에 맞섰던 대영 제국이 뱅크런, 즉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들은 신용카드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성공적인 군사작전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젠하워는 휴전이 아닌 항복을 원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모든 영국과 프랑스 군대가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군대가 떠날 때까지 금융봉쇄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영국이 협상하려 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지렛대도 없었습니다. 싸우는 동안 나세르가 비장의 카드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에즈 운하를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집트 해군은 시멘트 운반선, 낡은 바지선 등 47척의 배를 수로 입구에 침몰시켜 운하를 물리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대영 제국의 동맥이 끊긴 것입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오는 유조선들은 더 이상 영국에 도착할 수 없었고 아프리카를 돌아가야 했습니다. 영국은 석유가 필요했고 가장 빨리 석유를 구할 수 있는 곳은 미국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석유를 보내는 것을 거부하며 이 전쟁을 시작한 자들은 자신들의 기름에 끓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휘발유 배급제가 도입되었고 운전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석유에 의존하던 공장들은 가동을 늦추었고 가정의 난방은 줄었습니다. 초겨울의 추위 속에 나라는 떨고 있었고 패배하고 파산했습니다. 특별한 관계는 신화임이 드러났습니다. 영국은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워싱턴이 정한 규칙을 따를 때만 존재하는 종속 국가였습니다. 결국 영국은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1956년 12월 3일 영국 정부는 모든 군대를 조건 없이 철수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나오자마자 금융의 수도꼭지는 다시 열렸습니다. 미국은 IMF 대출을 승인했고 연준은 파운드와 매각을 중단했으며 텍사스의 유조선들이 닻을 올렸습니다. 위기는 끝났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수에즈 위기는 유럽 제국의 시대가 끝났음을 증명했습니다. 힘을 과시하는데 더 이상 해군이 아니라 기축통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앤서니 이든 총리는 몰락했습니다. 그의 건강은 명성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1957년 1월 그는 사임했습니다. 대영 제국의 마지막 해넘이를 주재한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될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에즈의 경제적 여파는 이든의 경력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위기는 영국 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냈고 파운드화가 얼마나 취약한지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스털링 지역 국가들의 신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런던에 돈을 보관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파운드화의 느리고 고통스러운 쇠퇴가 시작되었습니다. 쿠웨이트와 같은 거대 산유국들은 보유고를 미국 달러와 스위스 프랑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세기 동안 영국 경제를 떠받쳤던 자본의 풀이 증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은행가였던 런던시티는 지역 지점장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이 금융적 현실은 지정학적 재고를 강요했습니다. 총리가 된 해럴드 맥밀런은 제국의 대차대조표를 보고 그것이 부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케냐, 키프로스 등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무역이익이 비용을 정당화했지만 파운드화가 약하고 경제가 취약한 수에즈 이후의 세계에서 제국은 영국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치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바람 뒤에 숨겨진 경제적 동력이었습니다.
영국은 도덕적 이유뿐만 아니라 재정적 이유로 제국을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등이 빠르게 독립했습니다. 그것은 비용 절감을 위한 자산 매각이었습니다. 제국으로부터의 후퇴는 본질적으로 예산의 균형을 맞추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수에즈의 교훈은 영국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현대 세계에서 권력의 본질에 대한 교훈입니다. 1956년 이전 권력은 전함, 기갑사단, 그리고 영토의 면적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가장 큰 해군을 가졌다면 당신이 초강대국이었습니다. 1956년 이후 권력은 외환 보유고 채권 수익률, 무역 적자로 측정되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 나라를 패배시키기 위해 폭격할 필요도 침공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단지 그 나라의 통화를 통제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달러를 무기화함으로써 미국은 이전의 어떤 제국보다 훨씬 효율적인 패권을 확립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갈리아를 점령하기 위해 군단이 필요했고 영국인들은 인도를 통제하기 위해 포함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인들에게는 오직 연방준비제도만 필요했습니다. 미국이 파운드화를 붕괴시키겠다고 위협했을 때 그들은 단지 전쟁을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팍스 아메리카나, 팩스 어메어리카너, 즉 미국에 의한 평화의 규칙을 확립했습니다.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국기와 국가, 군대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미국에 맞선다면 당신의 돈은 먼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무기가 이후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재,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퇴출, 자산 동결의 형태로 그것이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1956년 11월에 개척된 금융전쟁은 21세기 초강대국들이 싸우는 주요 방식이 되었습니다.